자, 우리 교재요 328페이지에 있는 소멸시효입니다. 소멸시효도 내용이 좀 많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소멸시효가 발생하기 위한 요건, 소멸시효 효과는 이 요건을 갖추었을 때 당의 권리가 소멸한다. 근데 이 소멸이 절대적 소멸하냐 상대 소멸하냐, 이 소멸에 관한 효과. 그 다음에 이 소멸시효 진행 과정에서 만약에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중단돼 버린 경우 또는 정지되는 경우, 중단과 정지라는 사유가 있어요. 또 소멸시효 완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자가 스스로 그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경우, 이런 등의 5가지 테마가 있겠네요. 그죠?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정리를 해 두셔야겠다. 먼저 시효라는 제도는 시간이 경과함으로 인하여 일정한 법 효과를 부여하는 그러한 내용을 시효라 그래요. 여기는 보통 취득시효가 있고요. 즉 취득시효는 권리를 가져가는 거죠. 권리를 생기게 하는 거죠. 이것은 물권법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상으로는. 그 다음에 시효에는 소멸시효라는 제도도 있죠.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즉 시간이 경과하면 권리가 소멸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것은 민법 총칙에다가 이렇게 우리 민법은 규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시효제도는 329페이지예요. 왜 존재하느냐?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시간이 장구하게 오래도록 흘렀을 때 이 진짜 권리자가 누군지, 누구에게 그 권리가 있는지를 증거로 이렇게 밝히기가 힘든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죠. 또 설령 그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오래됐기 때문에 그 증거도 또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법의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 민법에서는 일정한 권리가 이런 경우에는 발생하고 이런 경우는 권리가 소멸했다고 하겠다라고 정해놓은 제도예요. 그래서 이제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제도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 다음에 증거 보존의 곤란했죠. 자, 다툼이 생겼을 때, 권리에 관계해서 다툼이 생겼을 때 어떤 사람의 증거가 진짜 증거인지 그것을 인정하기가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더란 거예요. 그럴 때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체가 증명이 곤란할 때 이러한 시효 제도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법에 따라서 권리가 발생했다라고 또는 권리가 소멸했다라고 확정해 버렸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러한 법 원리입니다. 아무리 권리를 가지고 있더라도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번도 행사하지 않고 내버려 뒀다면 그 사람한테 권리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법원이 있다는 것이죠. 이건 주로 이 소멸시효 제도에 주로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 좀 살펴봐 주시면 되겠고, 이러한 시효의 성질은요 원칙적으로 법에 정해져 있는 기간이 지나가야죠. 법정 기간이 필요합니다. 법정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자, 이 기간이 계속돼야 되겠죠. 기간의 계속, 법정 기간의 계속,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취득시효든 소멸시효든 간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시효제도는요 법률 요건에 해당됩니다. 법률 요건. 즉 취득시효나 소멸시효 제도의 요건을 갖추면 효과가, 권리가 발생한다, 권리가 소멸한다는 효과가 발생해요. 그래서 취득시효나 소멸시효는 법률 요건에 해당되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취득시효나 소멸시효는 전부 다 재산권에 관한 내용으로 적용된다. 그죠? 재산권에 관해서만 적용됩니다. 즉 신분권에 관해서는 적용할 수 없는 성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것들은 시효제도에 친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시효제도는요 강행법규입니다. 강행규정, 강행법규란 거죠. 시효제도에 대한 규정은 강행규정의 성격을 갖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다섯 번째군요. 다섯 번째, 이 시효제도의 기간하고 제척기간은 다릅니다. 이 법정기간은
시효기간, 특히 소멸시효하고 제척기간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척기간과 구별해야 된다. 이것은 장례적으로 효력이 발생할 뿐입니다. 소멸하는 데는 성격이. 그리고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합니다. 직권조사. 이런 면에서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소멸시효 제도에서는요, 소급표가 있고요. 소멸시효 제도는 소급표에서 권리가 소멸해버리고, 또 여기는 당사자가 소멸시효 완성되었다고 주장해야만 법원이 판단해 준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제측기관과 구별해야 됩니다. 당연히. 자, 이런 내용으로 돼 있다. 이렇게 성질을요. 자, 그러면 이 제측기관과 구체적으로 좀 비교를 해볼까요? 이 내용을. 자, 제측기간은 기본적으로요, 기간이 완성되면, 이 기간이 완성되면 장례적 효과다라는 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법원의 직권의 조사 사항이다. 직권조사. 그리고 여기는 중단 사유가 없습니다. 중단 사유가 없다. 이게요, 이 세 가지가 소멸시효와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이 세 가지는 꼭 비교해서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제측기간에는 장례혐한, 그리고 직권으로 조사하고 중단 사유 자체가 없다. 그러나 소멸시효에서는요, 여기 소멸시효, 여기서는요, 그 법효과가 소급효가 있다. 소급해서 행사할 수 있는 대로 소급해서 권리가 소멸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사자가 주장해야 된다. 주장해야 법원이 심리한다.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는 중단 사유가 있다. 중단 사유가 존재한다. 이 세 가지는 꼭 비교해서 여러분 알아두십시오. 가장 중요하기도 해요. 가장 중요하기도 해요. 이게. 물론 여기는 기간 단축도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기는 채무자를 위해서 이 소멸시효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단축이 가능합니다. 뭐 이런 면에서 여러분 조금 이해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실효의 원칙과 관련해서 소멸시효는 어떻게 다른가? 자, 소멸시효는요, 아주 비탄력적이다. 바꿀 수가 없어요. 기간 정해져 있는 기간이 반드시 지나가야 되죠. 그래서 얘는 확정되어 있습니다. 확정. 모든 요건이. 그죠? 그러니까 비탄력적이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이 소멸시효 내용이에요. 이에 반해서 실효의 원칙은요, 이건 신의성실 원칙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런 내용이죠. 신의성실 원칙. 이게 여기에서 파생되어 나온 파생 원칙입니다. 여기에요. 자, 그래서 실효의 원칙은 권리자가 의무자 상대방한테 권리 행사하지 아니할 듯한 신뢰를 심어주고, 그런데 새삼스럽게 권리를 행사하겠다라고 행사하게 되면 이때 우리 법에서는 실효의 원칙에 의해서 권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행사 못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뭐예요? 소멸시효 제도를 보완할 수 있죠. 소멸시효의 이 비탄력적이고 엄격하게 요건이 확정되어 있는 이것을 보완해준다. 소멸시효 제도의 보완이다. 보완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탄력적이죠. 탄력성을 갖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즉 구체적으로 그 권리마다 권리 행사하는 그 권리자의 행위를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의무자한테 권리 행사하지 아니할 듯한 행위로 계속 상대방 의무자한테 신뢰를 심어줘 놔놓고는 새삼스럽게 권리 행사하겠다라는 것은 모순행위 아니에요. 그죠?
즉 상대방의 신뢰를 깨치는 행위죠. 신의 측에 위반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제재를 가하는 거잖아. 그죠? 이런 내용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개별적으로 평가하니까요. 이건 탄력적이란 말은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는 거잖아요. 개별적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진다 이런 내용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소멸시효가 되기 위한 요건. 자, 이 부분은 뭘까요? 당연히 권리를요, 일정 기간, 우리 법에 정해지는 일정 기간 동안 불행사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것이죠. 그죠? 권리를 불행사를 하는데 이 불행사 기간이 우리 법에서 정해진 법정 기간에 계속이 있더라 이 말이죠. 불행사가 일정 기간 계속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이걸 우리는 소멸시효가 되었다, 완성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뭐냐? 소멸시효 대상이 되는 권리, 대상 권리, 그 다음에 불행사라는 의미, 이것을 봐야 되겠고요. 그 불행사 기간, 법에 정해져 있는 기간, 우리 민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요 세 가지를 정리하면 되죠. 이게 이제 소멸시효 요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는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정리하는데 뭐죠? 323페이지에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는 우리 민법에는요, 채권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이런 내용이네요. 그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네, 그죠? 채권, 소멸시효 대상은 채권. 첫 번째, 채권. 두 번째, 소멸시효 적용되지 않는 것은 소유권 외의 재산권. 근데 여기에요. 기본적으로 되는 것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 세 가지에 대해서만 소멸시효 대상이 된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점유권 소멸시효 안 걸려요. 그 다음 담보물권 이것도 소멸시효 안 걸려요. 담보물권은 뭐예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죠. 이 세 개 다 소멸시효 안 걸린다는 거죠. 자, 이렇게요. 그럼 결국은 채권과 민법상의 물권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렇게 소멸시효 걸린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나머지는요. 신분에 관한 권리, 신분권 소멸시효 안 걸려요. 그렇죠? 신분권 이게 또 신분권도 써볼까요? 재산권 중에서 했는데 신분권은 아예 적용 제외죠. 기본적으로 그죠? 자, 이런 것들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고 걸리지 않는 권리, 즉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는 개별적으로 쭉 나열해서 설명해 놨으니까 한번 살펴봅시다. 334페이지 소유권 적용됩니다. 또 소유권에 의하여 발생되는 물권 청구권 소멸시효 안 걸립니다. 그러나 제한 물권에 의한 물권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관한 것은 나중에 문제 되죠. 결여될 때니까. 그 다음에 등기 청구권. 자, 등기 청구권도 채권자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립니다. 그런데 채권자 등기 청구권임에도 불구하고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죠. 자, 이거는 또 알아두셔야겠지. 등기 청구권. 이게 채권적 등기 청구권이라면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예외가 있습니다. 채권적 등기 청구권임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에 소멸되지 않는 채권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이게요. 부동산 매수인이 당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 수익 중에서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나아가 이 부동산 매수인이
미등기 상태에서 사용 수익하다가 미등기 상태에서 사용 수익하다가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도 그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자, 이 두 가지예요. 자, 부동산 매수인이 당해 그 부동산 목적물인 매매 목적물인 부동산을요 점유하여 사용 수익 중일 때는 이 매수인이 등기청구권은 채권자 등기청구권인데 소멸시효 안 걸린다. 그리고 그 부동산 매수인이 아직 등기하지 아니한 채 미등기 상태에서 그 부동산을 처분했다는 거예요. 처분한 때에도 이 부동산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한테 등기 청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는 여전히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점유부 시효 취득을 한 시효 완성자. 이거는 민법상의 245조 1항에 근거한 등기청구권입니다. 이자의 등기청구권. 이 등기청구권도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이 등기청구권도 우리 판례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소멸하지 않는다. 자, 이것도 역시 알아두셔야겠죠. 점유부 시효 완성자가 아직 소유권 가지려면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때 등기청구권을 갖게 되고요. 이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우리 판례 태도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유권, 담보물권, 또 상린권, 공유물 분할 청구권, 그게 335페이지에 있죠. 그 다음에 무채재산권, 특허권, 상표권 이런 것들이죠. 어업권, 광업권 이것도 역시 주물권으로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형성권은 제척기간에 적용의 대상이지 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않으니까 형성권도 역시 소멸시효의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되겠죠. 형성권, 취소권, 해제권 뭐 이런 거 있겠죠. 자, 이렇게요. 자, 이렇게 요 대상 요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 그러면 기본적으로 보니까 채권,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십니다. 반드시. 자, 그 다음에 권리 불행사예요. 권리 불행사라는 것은 의미가 뭐예요?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는 거죠.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는다. 이게 불행사죠. 이게 불행사 의미입니다. 불행사 의미. 자, 그러면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뭐냐 이거죠. 행사할 수 있다. 도대체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뭘까? 이게 중요하죠. 이게 곧 기산점이기도 해요. 기산점. 즉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기산하거든요. 그럼 행사할 수 있다는 게 뭘까? 의미는요. 그렇습니다. 법률상 장애가 없는 상태를 말해요. 행사하는데 법률상 장애 사유가 없는 것. 이런 상태를 우리는 행사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사실상 장애가 아닙니다. 예컨대 몸이 아파가지고 채권자가 병원에 입원했다. 이거는 사실상 장애이지 법률상 장애는 아니란 거죠.
그래서 법률상 장애가 없는 상태가 바로 행사할 수 있는 때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내용을요 335페이지 하단에 정리해 뒀습니다. 권리 불행사의 의미, 여기서 행사할 수 있음에도 행사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도대체 행사할 수 있다는 게 뭘까? 바로 법률상 장애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기산점은 바로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되는데 그 행사할 수 있는 때가 언제냐? 구체적 권리마다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336페이지 이하에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337페이지에 거기에 아예 표로 아예 정리해 놨죠. 그 표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특히 여러분이 좀 암기해 두셔야겠습니다. 이거는 시기부 권리일 때는 그 시기가 도래한 때입니다. 근데 그게 불확정 기한일 때는 어떨까? 불확정 기한은 기한이 객관적 도래한 때입니다. 기한을 정하지 않은 권리는 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권리는 그 권리가 성립한 때입니다. 즉 채권이라면 채권이 성립한 때, 물권이라면 물권이 성립한 때 이래 되겠죠. 다만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은요. 이것은요. 우리 판례가요. 이행 불능시 이렇게 놨어요. 채무 불이행 중에 이행 불능으로 인하여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했다면 이행 불능시 이렇게 합니다. 그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부작위의 채권 또는 부작위 권리일 때는 자기 행위가 있었을 때죠. 즉 위반했을 때입니다. 부작위 권리는 의무자가 위반했을 때예요. 위반 행위 있을 때.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됐을 때죠.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불법행위의 경우는요. 불법행위 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불법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거든요. 그 다음에 동시이행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의 경우 그것도 알아주셔야겠죠. 동시이행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이라도 이행기가 도래하면 그때부터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행기 도래시입니다. 이행기 도래. 자, 물권은 물권이 발생한 때를 겠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소멸시효 포기했을 때는요. 채무자, 의무자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포기한 그때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뭐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꼭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간입니다. 소멸시효 기간. 그렇죠? 기간. 요거는 우리 법에 기간이 정해져 있죠. 기간. 우리 민법에는 보통 일반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그런데 그 채권 중에 말이죠. 3년짜리 기간이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1년짜리 기간이 있어요. 이것은 주로 전문가와 관련되는 채권이에요. 여기는 소비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즐기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의 채권들이에요. 이게 소비나 간단한 소비입니다. 아주 간략한 소비. 그리고 즐기는 데 들어가는 즐기는 것. 즐기기에 관계되는 채권. 그 다음에 교육에 관한 채권입니다. 이런 것들은 1년짜리로 규정해 놨어요. 그러면 물권은 어떻게 되냐? 물권은 예컨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같은 물권은 그래 여기는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된다.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요 내용들은 3년짜리, 10년짜리는 공부를 좀 해야겠네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우리 조문을 좀 봐야겠죠. 자, 볼까요? 자, 329페이지에 가면 거기에 3년 혹은 1년짜리가 정리되어 있죠. 이거 법 조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3년짜리는 163조에 있고 1년짜리 단기 소멸시효 걸리는 것은 164조에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 내용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3년짜리 보시면 거기에 기억, 이자, 부양료, 급료, 사유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한 채권. 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한 채권은 그 밑에 1년 이내의 채권이라는 것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정기급부 채권을 말한다. 변제기 1년 내로 오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다. 이래놨죠. 그래서 보통 정기금 채권, 반복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채권 있죠? 요 기간이 1년 내로 정해진 것, 그 단위가 1년 내로 정해진 것, 이런 이야기죠. 뭐 한 달마다 이자 채권, 뭐 3개월마다 이자 채권, 뭐 아니면 3개월마다 치료 지급 채권,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1년 이내에 지급하기로 정한 채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3년입니다. 그죠? 그 이자 채권이 바로 3년이라는 거죠. 1년이라는 거죠. 3년이라는 거죠. 1년. 1년 이내 기간. 또 의사, 조산원, 간호사, 약사에 관한 채권, 도급받은 자, 즉 수급인의 채권, 기사, 설계,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변호사, 변례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완한 서류 반환 채권, 변호사, 변례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판매 대가, 상품의 대가, 그 다음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몇 년요? 3년짜리 채권입니다. 3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거죠. 자, 1년짜리는요, 숙박료, 음식료, 대성료, 자리 빌리는 거죠. 대성료, 입장료, 소비물 대가 및 체당금 채권,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 사용료의 채권, 노역인, 뭐 간단한 일하는 사람들 있죠. 목수라든지 정원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요.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 채권, 학생, 수업자,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또 숙주, 교사의 채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1년짜리다. 그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3년짜리 채권, 1년짜리 채권, 요 채권 있죠. 요 채권이 만약에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확정돼 버리면, 자, 3년짜리 채권, 1년짜리 채권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돼 버리면, 그러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짜리로 바뀝니다. 기간이. 여기에는 채권 있죠? 3년짜리 채권, 1년짜리 채권이 소송을 통해서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그러면 그 채권은 10년짜리로 바뀝니다. 언제로? 확정된 때로부터. 이때 판결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도 여기 다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자, 우리 밑에 있죠? 339페이지에 밑에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을 보시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 소멸시효의 기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으로 된다. 이때 판결 이외에 해당되는 것들이 어떤 거냐? 판결과 동일하게 해석해 주는 것. 그게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파산 절차에 확정된 채권, 그 다음에 화해 조정에 의해 이루어진 채권, 지급 명령에 확정된 채권,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만 거기에 5, 6번째 줄에 이 경우라도 판결 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해 있지 아니한 채권이라면 이 10년의 소멸시효로 확정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걸 알아두셔야겠죠. 본래 채권 그대로 존속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십니다. 자, 그 다음에 소멸시효 중단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버리잖아. 그죠? 그런데 소멸시효에는 중단이라는 제도가 있다. 중단. 이 중단이라는 것은요, 소멸시효 기간이 지금까지 경과된 기간은 사라지고요,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것이 종료된 날로부터 새롭게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거예요. 소멸시효 중단. 중단이라는 제도는 지금까지 경과한 불행사 기간은 사라지고 이 중단 사유가 종료된 때로부터 새롭게
소멸시효 진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 다시. 이게 소멸시효 중단 제도로 합니다. 이 중단에는 첫 번째 사유가 정해져 있죠. 중단 사유. 그것이 뭐냐? 첫 번째, 권리자가 청구하거나, 두 번째, 권리자가 자기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하는 경우죠. 가압류, 가처분도 이것도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당의 채무자, 의무자의 재산의 보존 행위를 하는 거예요. 가압류, 가처분이요. 그 다음 세 번째, 만약에 의무자가 당의 권리를 승인해버릴 수 있죠. 이런 사유가 발생해버리면 이제까지 권리 행사하지 않은 것은 0이 되어버리고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자, 청구. 여기에 청구 그리고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란 것은 권리자가 권리를 현실적으로 행사하는 거죠. 이건 권리 행사예요. 권리 행사했으니까 권리 불행사가 아니니까 그때부터 중단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여기에 있는 승인. 이거 승인은 뭐예요? 승인은 채무자가 인정하는 거죠. 의무자가 야, 너 상대방 너 권리 있는 거 내가 알아 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죠. 따라서 이 승인이란 것은 상대방의 권리가 있음을 의무자가 알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승인. 내가 너의 권리를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인정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인하는 행위니까 이거는 관념의 통지라 그래요.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상대방한테 알려주는 행위니까. 그래서 관념의 통지에 해당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승인이라는 이 행위는 관념의 통쟁이다. 이런 것들은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고요. 권리자가, 그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 청구 행위는, 청구에는 재판상 청구죠. 그러니까 청구 행위 속에는 여러 가지 청구 행위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 재판상 청구하거나 또 파산 절차에 참가하는 것도, 즉 채무자가 파산됐을 때 그 채무자의 파산 절차에 채권자 권리를 행사하는 거 있죠. 이것도 청구죠. 나도 돈 받을 거 있습니다라고 파산재단에 청구하는 거잖아요. 파산 절차에 참가. 이것도 청구 행위에 해당됩니다. 또 지급 명령 신청하는 것도 여기 들어가요. 지금 명령 신청하도 청구에 해당되는 거죠, 뭐. 그죠? 또, 화해를 위한 소환이나 임의 출석도 여기 들어가요. 임의적으로 출석했다. 이 임의 출석은 사실은 이런 제도는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만, 우리 법에는 다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요. 최고하는 거예요. 채권자, 권리자가 채무자한테 야, 채무 이행해라라고 최고하는 거. 이러한 행위 전부 다 뭐예요? 사실은 청구행위예요. 청구행위. 이게 전부 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데 이 청구 중에요. 가장 약한 것이 바로 최고행위죠. 최고행위는 권리자가 의무자한테 야, 돈 줘. 이렇게 하는 게 전부 다 최고예요.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 최고가 되는 게 아니고요. 청구하는 게 아니고, 그죠? 따라서 최고는 청구 중에 가장 약한 것이고,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돈 줄래?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최고니까. 야, 내가 일주일간 시간 줄게. 돈 빨리 갚아라. 이것도 최고예요. 그러면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 최고 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여기에 있는 재판상 청구를 하거나 파산 절차 참가하거나 지급 명령 신청하거나 화해에 위한 소환하거나 임의 출석하거나 이건 전부 다 법원과 관련되거나 일정한 공적 기관에 관계되는 것들이에요. 요 행위를 6개월 내에 행사하라는 거야. 한 번 더. 최고 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재판장 청구 등 이런 행위 5가지 중에 어느 행위를 해야만 이 최고한 때로부터 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민법에 규정해 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이 내용이 전부 다 뭐예요? 시효 중단 사유예요. 시효 중단 사유예요. 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자, 그러면 시효 중단의 효과는 뭐냐? 효력은 뭐냐? 여러분 교재요. 345페이지 가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법조문이 169조 있죠. 시효 중단의 효력은 중단 효력. 자, 효력의 범위는 어디까지 미치냐? 중단의 범위는 여기는 당사자 및 그 승계인만 미칩니다. 이때 승계인은 물론 포괄 승계인, 특별 승계인 다 포함하는 거죠. 포괄 승계인과 특정 승계인 또는 특별 승계인 다 포함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당사자와 승계인 그들에게만 미칩니다. 이렇게요. 자, 중단했을 때 그 내용 어떻게 진행되냐? 다시 시효 진행 어떻게 되냐? 시효 진행의 문제는 어떻게 해요? 자, 중단할 때까지 경과된 그죠? 불행사 기간은 이에 산업하지 않고 없어져 버리고요. 중단의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중단 사유가 종료, 종결이죠. 때로부터 새롭게 진행한다. 소멸시효 진행이 다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요 내용이 소멸시효 중단이라는 제도입니다. 소멸시효 중단. 소멸시효 중단. 이런 제도란 거예요. 이렇게요. 요 내용을 반드시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사유, 미치는 범위, 그리고 소멸시효 진행은 그럼 어떻게 또 시작하느냐? 새롭게 진행해라. 이제까지 행사하지 않은 것은 의미가 없다.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347페이지 가면 소멸시효 정지가 있죠. 이 정지란 것은 중단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요. 이런 행위 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상태가 있는 거죠. 즉 소멸시효 기간이 다 돌아왔단 말이야. 다 돼왔어. 그런데 중단 이런 행위를 못해. 시간이 급해. 이거 할 수 없는 사유일 때 우리는 민법에서는요. 일단 소멸시효 이제까지 지나갔던 건 그대로 있고 스톱. 요 기간 동안 일정한 행위할 수 있는 기간, 요 기간 동안만 내가 스톱 시켜주겠다. 즉 소멸시효 진행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요 진행한 기간, 행사 전 기간, 그러면 나머지 요 기간 동안은 소멸시효 완성을 시키지 않겠다. 요게 정지예요. 그러면 정지 기간 내에 소멸시효 중단이나 중단 사유를 행사하지 않으면 이 정지된 시간이 지나고 나버리면 다시 남아있는 소멸시효 기간만 지나가 버리면 소멸시효 완성이 돼버려요. 이래 되겠죠? 자, 여기에서는 중단이란 것은 지금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잖아요. 이렇게 불행사 하다가 자, 여기가 소멸시효 완성되는 시점이에요. 여기가 소멸시효 완성. 그런데 소멸시효 행사, 권리 불행사 하다가 불행사. 자, 여기에 만약 요 기간이 여기에 오면 소멸시효의 완성이 돼서 소멸해 버렸는데 이때 중단 이렇게 돼 버리면 어떻게 돼요? 중단되면 이거는 의미가 없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시 이 일이 끝나고 나면 여기서부터 다시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돼야 돼. 여기에 불행사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새롭게 여기에 만약에 10년이다 하면 다시 이 끝나고서 여기서부터 10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야. 다시. 근데 중단은 어떻게 돼요? 중단은 정지는 어떻게 돼요? 정지는 불행사였어요. 그러면 이때 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요. 완성되는 시점이에요. 다른 말하면 권리가 소멸해요. 완성돼서 자 불행사 하다가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어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면 요 기간 동안은 소멸시효를 정지. 그러면 정지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남아있는 기간이죠. 사실은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소멸시효 기간이 남아있는 기간이죠. 그러면 여기까지 정지됐어요. 정지되면 어떻게 돼요? 요 기간 내 정지기간 동안에 아무런 중단 행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요 기간 동안 빼버리고 요 기간을 다시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요 기간을 여기서부터 이만큼 진행되면 여기서 완성돼 버린다는 거예요. 여기 완성. 그래서 이때 소멸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요 기간으로부터, 즉 정지한 때로부터 다시 새롭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잔여기간, 요게 잔여기간이잖아요. 요게 완성기간이니까 요 기간 동안만 이렇게 연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연장. 요만큼 연장시켜 주는 거죠. 요 기간만큼 연장시켜 주는 거예요. 요 기간만큼 연장시켜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정지사유가 뭐냐? 정지사유는요, 우리 법 규정에서 348페이지 보시면 제한 능력자를 위한 정지기간 있죠. 만약에 소멸시효 기간 만료 전 6개월 전까지 말이죠.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아직 없다라고 하면 그래, 법정 대리인이 들어온 날로부터 법정 대리인 들어오거나 능력자가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 완성을 정지시켜 놓겠다는 거야. 6개월 연장해 주겠다는 거죠. 또 재산을 관리하는 부모나 후견에 대해서 제한 능력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그 제한 능력자가 능력되거나 아니면 다른 법정 대리인이 들어왔을 때 선임됐을 때부터 6개월 동안은 소멸시효 정지시켜 놓겠다는 거야. 또 혼인관계 종료에 의한 정지인데요. 이거는 부부간에 중단 절차를 밟은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부부 일방의 타방에 대한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한 때로부터 6개월 동안은 시효 완성을 시키지 않겠다는 거야. 정지시켜 놓겠다는 거죠. 또 재산 상속에 관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재산 상속 재산에 관해서 상속 재산에 관해서 그 안에 있는 권리나 또는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 이것이 상속인이 확정되거나 관리인이 선임, 파산 선고 등에 있는 날로부터 6개월 내는 정지시켜 놓겠다는 거야. 또 사변이 발생했을 때 천재 사변이 발생했을 때 이때 시효 중단시킬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하면 이때는 사변이 종료된 날로부터 한 달 동안은 소멸시효를 정지시켜 두겠다는 거야. 한 달 동안만 그러면 중단시키는 행위를 하라는 거야. 사변이 종료한 날로부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보세요. 그 중에 예컨대 정지의 사유에 보면 사유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하는 경우가 있고 제한 능력자 두 번째는 혼인관계가 해소됐을 때 혼인관계 이게 해소됐을 때 부부 사이에 적용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재산 상속이 발생했을 때 재산 상속이 발생했을 때 그 상속 재산과 관련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변이 발생했을 때 천재사변. 근데 여기는 6개월 정지예요. 여기도 6개월 정지예요. 여기도 6개월 정지예요. 근데 여기는 1개월만 정지시켜요. 사변이 종료한 날로부터 1개월만. 요 기간만 정지시켜줘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만 조심해야겠죠. 사변은 6개월이 아니라 1개월만 정지기간이다. 그러면 요 나머지 잔여기간만 지나가면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소멸시효에 관한 내용을 쭉 살펴봤는데 그러면 소멸시효 효력이 뭐냐? 소멸시효 효력은 소멸한다 권리어죠. 이때 소멸은 절대적으로 소멸하냐 아니면 상대적으로 소멸하냐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어요. 견해가 대립된다는 것이죠. 이 소멸에 관해서요. 우리 판례는 절대적 소멸을 취해요. 그러나
소수설은요, 상대적 소멸설 있어요. 여기는 뭐냐? 아, 채권자한테 원용권이 하나 발생한다. 이렇게 봐요. 여기는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 소멸시효 요건을 갖추면 절대적으로 권리가 소멸했다. 소멸했다. 여기는 했다. 그럼 여기는요, 상대적 소멸설이란 거느냐? 채무자, 의무자에게 원용권이 하나 생긴다. 그래서 이 원용권을 행사해야 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상대적 소멸설이에요. 이렇게. 자, 다만 재판상에 가면 재판에 나갔을 때는 의무자가 결국은 절대적 소멸설 입장에서도 뭐예요? 변론주의 각에서 소멸했다고 법원에다 주장을 해야 법원이 소멸시효 여부를 확인하고 판단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상대적 소멸설은 당연히 원용권 행사할 거 아닙니까? 원용권 행사해야 되니까. 그런데 절대적 소멸설은 어떻게 해석하냐? 변론주의에 입각해서 그 의무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법원이 판단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이 두 개의 내용이 같아져 버리죠. 이게 절대적 소멸설과 상대적 소멸설이다.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소멸하는 효과는 언제 소멸하냐? 언제? 그래요. 예, 행사할 수 있는 때로 소급합니다. 소급해서 소멸하기 때문에 이자 낼 필요가 없죠. 연체이자가 필요 없어요. 그죠? 이자 지급할 필요 없다. 다만요, 시효로 소멸할 채권이 상계적 상이 있었다면, 상계할 수 있는 그러한 채권이었다면, 그래요. 소멸시효 완성한 이후일지라도 그 채권자, 소멸시효에 완성된 채권자가 상계할 수 있도록 법이 495조에 상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 정도만 알면 되겠죠. 자, 소급표가 있다. 이것도 꼭 알아주셔야 합니다. 행사할 수 있도록 소급하니까 이자 지급할 필요 없다. 자, 이러한 내용은 시효이익을 가진 채무자, 의무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죠. 그런데 이러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 채무자가. 의무자가요. 의무자가 포기해버릴 수 있어요. 자, 이때 이 포기는요, 사전 포기는 안 된다. 즉 시효 완성되기 전에 사전에 포기는 금지다. 왜냐하면 사전 포기를 인정하면 의무자가 즉 돈 빌려주는 채권자가 다 포기시켜 버리겠죠. 그래서 이 포기 행위는 사전에 포기 못한다. 언제요? 시효 완성 후에. 완성 후 포기는 가능하다. 이거는 가능해요. 후에 하는 포기는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성 후에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후에 가능하다는 것은 채무자가 포기해버리면, 이때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래요. 이것은 새로운 권리, 채권이 생긴다. 그래서 이때부터 새로 시효 진행이 이루어진다. 그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새 채권이 발생하고 새로, 그래서 시효 진행도 이때 새롭게 진행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포기의 효과입니다. 포기의 효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포기도 역시 상대적입니다. 시효이익을 포기한 당사자한테 의사표시해야 되고, 이익을 받는 사람한테 서로 간에 해야 되고, 그 상대적으로 그 사람 사이에서만 포기의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는 352페이지에 있고, 거기에 마지막에 종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 효과도 발생하죠. 종속된 권리의 소멸시효 효과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컨대 주된 권리가 원본 채권이다면 원본 채권을 소멸해버리면 이자 채권도 함께 소멸한다. 이 말이죠. 종된 채권 권리에도 주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영향을 그대로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요, 민법 총칙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민법 총칙은 우리 시험 범위에서도 꽤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정리를 잘 해두셔야 돼요. 24문제 나오니까 아주 그래서 상세하게 아주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교과서 열심히 반복하시고 의미를 이해하시면서 그 포인트마다 제가 이거는 암기하십시오 하는 것은 암기를 꼭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해가 잘 안 되는 건 반복해서 여러분이 봐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물권법 강의할게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